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투자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제 뇌피셜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좀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이긴 하지만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경제 뭐 석학사 박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 얘기는 그냥 참고 삼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건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물가가 계속 오르고, 물가가 계속 오른다기보다는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리고 목동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와 대비해서 계속 오르는 걸 지켜보면서, 이게 현금을 갖고 있으면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빨리 돈을 모아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가졌던 생각이었고요. 그 아이디어였고, 그 아이디어를 계속 실천을 했어요, 사실. 계속 이제 돈을 벌어서 부동산을 샀고, 저평가된 부동산을 사서 계속 그런 식으로 자산을 좀 불려 나갔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요즘은 이제 인터넷 매체나 책이나 이런 게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그런 내용의 책이나 유튜브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제가 저 혼자 생각하고 깨달아서, 그리고 그거를 묵묵히 제가 실천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치부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보편화돼서 제 말이 어느 정도 이제 신빙성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하는 얘기도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비록 경제학자나 이렇진 않지만은 또 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취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최근에 그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안 좋아서 오르는다기보다는 강달러 기조,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원래 인하를 할 거로 기대를 했지만 좀 다시 안 올리는 방향으로 좀 수정을 했고, 그게 최근에 발표가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달러로 돈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돈이 몰린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통화들이 이제 환율이 오르면서 이제 자국 통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돈들이 좀 이렇게 화폐 가치가 이제 하락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하냐면 미국은 엄청난 채무국이에요. 어마어마한, 사실 어마어마한 채무국인데 그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빚지고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달러는 오르고 있다.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정치적으로도 이제 막대한 그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기축통화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그런 막대한 채무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실은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채무를 갖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채무가 계속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환율이라는 거는 교환 비율이에요. 교환 비율.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채무가 많아도 다 달러로 몰리게 되고, 그 달러가 몰리게 되면 이 교환 비율에 따라서 다른 나라 통화 가치도 같이 이제 평가 절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환율은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미국 통화가 강세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고, 근데 미국 통화가 약세가 되기보다는 경제가 어렵거나 더 어려워지면 질수록 미국 통화는 강세가 된다. 강세가 되고 오히려 다른 나라 통화들이 오히려 약세가 된다. 이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엄청난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가 되는 이유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도 이제 강대국이고, 사실 기축통화인 달러를 아직 대체할 만한 어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달러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도 계속 달러로 돈이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막대한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채무를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까? 한번 이런 걸 고민 안 해보셨나요? 저만 고민하나요? 제 생각은 이래요, 여러분. 그 채무라면 똑같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1억의 가치가 1,000만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채무가 많은 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오히려 더 득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대출이 하나도 없다는 게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산 가치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그렇죠? 마찬가지로 초인플레이션이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채무도 그냥 종이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미국이 이 막대한 채무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 저는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막대한 채무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본적인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서민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원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들이 쓰는 생활 물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지만 인플레이션, 자산 가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져요. 예를 들면 지금 비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금값도 많이 오르고 있죠. 뭐 땅값도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산 가치들은 이미 자산 가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생활 물가는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정을 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자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막지 못할 거다. 그리고 어느 정도 묵인을 할 것이다. 왜? 미국 입장에서는 자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오히려 본인들 채무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기회이자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정말 옳은 일인가?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고 자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이 언제 휴지 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제 말은 똑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생각이 지금이랑도 똑같은 거예요. 현금을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 현금을 다른 대체 수단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산으로 바꿔 놓으셔야지 우리가 벼락거지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자산 가치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게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등락이 있으니까 이거를 또 이제 이 단기적인 흐름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이제 매도 타이밍에 힘들어서 오히려 좀 이렇게 돈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 뭐 한창 때 1억 돌파한다 막 그런 뉴스 막 나올 때 그때 사셨던 분들은 지금 그때보다는 가격이 물론 회복은 했지만 그때보다는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고점을 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점에 사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못 견디고 또 파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부동산이 한창 고점일 때 집을 잡으신 분들도 이 고점에서 떨어지니까 이걸 못 버티고 또 나오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자산 인플레이션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 단기적인 저점과 고점도 잘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정말 얼마 안 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얼마 큰 돈이지 않는데 과연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뭐 이렇게 이런 자산들을 운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생각보다 부동산도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고 봐요. 심지어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단돈 1,000만 원으로 이제 오피스텔을 사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매매가 전세가세가 1,000만 원밖에 안 났기 때문에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 절대 가격이 굉장히 낮은 아파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은 뭐 심지어 2억, 뭐 1억 8천, 물론 25평이긴 하지만 이런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를 구입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물론 이게 강남 아파트나 이런 거랑은 비교할 때가 아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적은 소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방법으로 실천을 해서 조금씩 자산을 키워왔거든요. 저도 이제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제가 2004년도부터 투자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제가 빌라 투자를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돈으로 빌라 투자를 해서 거기서 또 차익을 많이 남겼고, 그런 식으로 차익을 많이 남기면서 자산을 이렇게 불리고 키워왔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 사시는 게 맞죠. 하지만 초반부터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파트를 못 사고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포기해야 한다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주 작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키워서 불려 나가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부동산 투자는 오목으로 오목좀 두는 게 아니라 모서리부터 바둑처럼 둬서 안쪽으로 진출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안전할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누차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가 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국면도 있고, 물론, 그리고 지금 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뭐 전쟁도 지금 뭐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맞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맞는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가 과연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항상 보면 저도 2004년도부터 2024년까지 꾹 계속 시장을 참여하면서 지켜보니까 부동산 투자하기에 썩 좋은 시기는 정말 없었습니다. 항상 위기랑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요. 그런 이슈와 상관없이 꾸준히 묵묵하게 저평가된 부동산이나 저평가된 주식이나, 그죠? 근데 저는 이제 부동산을 많이 발굴했던 거고요.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나중에는 자산 가치가 반드시 커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생각들을 잘 가지시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산 가치 인플레이션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 요 말씀을 좀 핵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좀 이런 제 얘기를 듣고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